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부턴 여러분들께 책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책일까요? 앞으로 여러 저서가 등장하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고심 끝에 하나 골랐습니다. 바로 명사들이 마지막 남긴 말이라는 책입니다. 1941년생으로 최근에 별세하신 김재만 선생님의 저서입니다. 이분은 경기 중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회에 나온 후엔 큰 기업체의 대표도 역임했습니다. 저자는 여러 해 전부터 유명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많은 충격적 사실들을 목격했다. 이 얘기들 중 그들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들은 재미도 있고 유익했다. 이 이야기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인류 역사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 뒷면이 항상 밝기만 한 건 아니었다고도 수려했습니다. 이 책엔 115명의 세계 명사들이 다채롭게 등장합니다. 시인, 작가로부터 음악가, 미술가, 배우, 군인, 정치가, 신부, 수녀, 종교 지도자 등 다양합니다. 심지어 살인 강도까지 나옵니다. 저와 함께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말은 천리입니다. 1. 베토벤 1770년에서 1827년 친구들이여 박수들 치게나 코미디는 끝났으니. 베토벤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 우선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생전에도 인기절정 천재 작곡가로 유럽을 풍미했고 죽어서는 악성이라는 칭호를 받아온 그가 자기의 이승에서의 삶이 코미디라고 하면서 운명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들리지 않는 박수갈채. 그것은 귀로 들리지 않는 것보다 영혼으로 들리지 않는 중우들의 갈채에 절망한 천재가 자기를 희화화하고 세상을 조롱하는 듯한 투의 이 짤막한 유언이 바늘이 되어 우리의 가슴을 찔러옵니다. 때로는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당시의 거장 하이든에게서 음악 사사받기도 하고 시련과 짝사랑의 수치를 연속으로 겪어야 했던 불행한 젊음. 그리고 작년이 되면서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만 44세부터 완전히 멀었습니다. 의사소통은 대화책을 만들어 거기에 적어가며 하였답니다. 그런데 귀가 먼 후 10년 동안의 작곡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피아노에 귀를 대고 건반을 두드리면 피아노판에서 전해오는 울림을 통하여 오선지에 악보를 그렸다고 했습니다. 세계 음악사상 가장 찬란한 금자탑을 쌓은 기머거리 천재. 이는 시각장애인이 정상인과 함께 뛴 마라톤에서 1등으로 꼴이 난 그것도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1등을 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지나친 감정 기복, 충동적인 행동으로 하여 친지들과 불화가 잦았다고 하는데 천재는 광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베토벤은 귀가 안 들리고 속도 좋지 아니하고 사후부검하니까 지나친 음주의 후유증으로 간이 몹시 상했더랍니다. 이렇게 심신이 피폐해진 천재가 성격이 예민하여 잘 싸운다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이 불우한 천재가 쓴 유서가 훗날 책갈피에서 발견되었답니다. 자살 안 한 베토벤이 고맙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의 희극이 끝난 후 장례하는 날은 희극이 아니었습니다. 비엔날 모든 학교가 휴교하였고 거리엔 2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운구행렬을 지켜보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박수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빈곤하여 사업하는 동생에게 돈을 좀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동생은 무슨 돈도 안 되는 음악을 하여 가난뱅이를 면치 못하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그는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후세에 악성의 칭호를 받은 형에게 너무나 몰상식한 아우입니다. 화가 반고흐의 동생 테오는 형의 생활비, 심지어 형이 데리고 온 창녀까지 극진히 대했습니다. 지금도 그림자 같은 테오가
고호를 지켜줍니다. 베토벤이 생전에 사귄 여자들 중 다음 두 자매를 살펴봅니다. 그는 헝가리 백작부인 안나의 두 딸 테레사와 요세핀 브룬스비크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둘째 딸과 열렬히 사랑을 나눕니다. 그는 그녀에게 엘리제르 유하여를 바칩니다. 3년을 사랑에 빠졌다가 요세핀은 귀족에게 시집갑니다. 평민은 귀족과 결혼할 수 없다는 사회적 제약이 그들을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요세핀 남편이 일찍 죽으면서 베토벤은 다시 요세핀과 사랑을 합니다. 얼마 후 그녀는 또다시 어느 귀족에게 시집갑니다. 그녀는 베토벤과 사이에서 딸을 하나 두었다고 합니다. 요세핀이 첫 번째 시집을 간 후 그는 큰딸 테레사에게 청혼했으나 거절당합니다. 그녀를 위하여 그는 월광곡을 작곡했습니다. 악성이 굶주리고 병들고 사랑도 놓쳤습니다. 거지처럼 자존심을 아낀 악성입니다. 2. 황진이와 임백호의 유언. 황진이 1506경에서 1567경. 나 때문에 천하의 남자들이 자정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죽거든 관을 쓰지 말고 동문 밖 개울가에 시체를 두어 여인들로 하여금 경계로 하게 해주시오. 황진이 나이 약 30에 죽었다 하는데 위와 같은 절절한 말을 남겼습니다. 생전에 그 시절에 행동의 규범의 틀을 넘나들며 자유분방했던 여인들이 자기의 시신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릇된 길로 빠지지 말아달라 간곡한 당부의 말이 가슴을 칩니다. 관을 쓰지 말라는 대목에서는 참회와 자기희생의 슬픔이 배어납니다. 주지하다시피 황진이는 개성의 어느 양반집 첩의 딸로 태어나 나이가 차면서 기생이 되어 작가, 서예가, 가수, 무용수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천재였습니다. 사서육경에도 통달하여 한다는 한량이며 선비들과 재주를 겨루었습니다. 그녀는 풍어를 읊으면서 전국을 누비기도 하였습니다. 10년 면벽수도 하던 지적선사를 파괴시키고 거만한 왕족 벽계수를 시조 한 수로 녹여놓았다는 황진이. 그러나 화담 서경덕 선생만은 아무리 유혹하여도 꿈쩍도 하지 않고 견뎌냈다는 이야기. 그 후 황진이는 서경덕의 도통한 경지에 감복하여 그 제자가 되어 성리학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송도에 3절이 있는데 서경덕, 자기, 그리고 박연폭포라고 호언했습니다. 일세를 풍미했던 천재기생 황진이의 많은 서화는 음란하다는 이유로 거의 폐기되고 지금은 시조 몇 수, 한시 몇 수만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너리를 버혀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 어둠 굽이굽이 펴리라. 한마디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변에는 에로틱한 분위기가 깔렸는데도 조금도 저급하지 않고 오히려 향내가 물씬 납니다. 임백호 1549년에서 1587년.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웠는다. 홍아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는다. 잔잡아 권할이 없으니 그를 쓰러 하노라. 임백호는 황진이와 동시대의 인물로 시서에 능한 조선의 한량이었습니다.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부임하여 가던 중 황진이의 묘에 들려 술잔을 부으며 위와 같은 시조를 지었습니다. 임백호도 글솜씨가 범상치 아니한 것을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잔잡아 권할이가 백골이 되어 누워있는 것을 그는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햄릿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사대부가 죽은 기생의 묘를 찾아 술잔을 붓는 추태를 부렸다 하여 임백호는 도중에 파직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야에서 묻혀 학문하고 시짓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벼슬아치들이 동인서인으로 갈라져 싸우는 것에도 절망했고 나라가 작아 큰 나라들 틈에서
부대 끼고 굽실거리는 것에도 대단히 분개하였답니다. 그는 늘 이 나라가 작고 갑갑하다고 괴로워했답니다. 39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해 여러 나라에서 칭제를 하지 않은 자가 없거늘 유독 우리나라는 천자를 칭하지 못하고 중국을 섬기니 내가 살면 무엇하며 죽은들 무엇하리. 나 죽으면 곡도하지 마라. 위에서 언급된 두 조선조의 천자 남녀는 중국에서 들어온 고루하고 병적인 유교의 근본주의였던 주자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크고 화려한 꿈 한 번 펴보지 못하고 요절하였습니다. 주자학은 1200년경 남송에서 주자라는 사람이 일으켰고 중국에서는 잠깐 유행하다 사라졌다는데 조선에서는 1500년경부터 국가 철학으로 자리 잡고 마치 이슬람의 극단적인 근본주의처럼 조선의 신민들의 의식 구조를 500년 이상 획일화시킨 원흉이 되었습니다. 조선조 초에도 없던 서열 차별이며 지나친 남녀유별, 과도한 조상 숭배, 이 모든 것이 고려 때만 해도 없었습니다. 고려 때는 여자가 재혼도 가능했고 남자와 똑같이 상속도 받았습니다. 이 병적인 주자의 행동강령이 지금도 남아있어 제사 때면 홍동백서, 어동육서가 세상 위에서 춤을 춥니다. 나폴레옹 1769년에서 1821년, 조세핀 1763년에서 1814년. 조세핀 나폴레옹의 유언 1821년 5월 5일 1815년 워털루 지금의 벨기에 지명 전투에서 연합군 영국,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러시아에게 패배하여 훗날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메리카로 건너가려고 탈주하다가 잡히는 몸이 되어 남대서양의 고도 센트헤레나로 귀향을 갔습니다. 전에 지중해 엘바섬으로 귀향 갔을 때 탈주하여 파리에 입성하여 워털루 해전에서 패퇴할 때까지 100일 동안은 연합군에겐 엄청난 악몽이었습니다. 센테레나는 제일 가까운 육지가 1700km이고 백인, 흑인, 노예, 중국인 등 약 2000여 명이 살고 있는 바위섬이었습니다. 그는 그 섬에 총독이 살았던 낡은 저택에 살게 되었는데 바깥 출입은 거의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섬 내에서는 어디를 가도 자유이나 반드시 영국 장교가 동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읽을 책도 없고 다른 소일거리도 없어서 침대에 누워 천장에 뚫린 구멍을 세곤 했답니다. 고도에서 나폴레옹은 어머니를 많이도 불렀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이다 라고 수레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대륙의 거의 3분의 1을 정복하여 패배에 익숙하지 않았던 호랑이가 절의 고도에 갇혀 있으며 느끼는 굴욕감, 프랑스에 있는 가족과 그가 황제일 때 그를 모시던 신료들에 대한 그리움 등 결국 그는 병석에 눕게 됩니다. 돌팔이 의사들의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는데 그의 나이 51살이었습니다. 당시 사인으로는 위암으로 발표되었는데 훗날 여러 군데에서 반론이 나왔습니다. 우선 나폴레옹은 죽을 때까지 비만증이었습니다. 위암을 여러 해 앓은 사람이 비만한 채 죽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비소 중독이 그 원인입니다. 비소 중독자의 특징이 비만증이랍니다. 최근엔 그의 머리카락을 미국 FBI에서 검사했는데 비소 양성 반응으로 판명되었는데 정상인의 20배가 검출되었답니다. 나폴레옹을 관리 감독하던 영국군 수비대장의 결정인지 아니면 후환을 없애기 위하여 독살한 영국 정부의 음모인지는 가려지지 않은 채 그도 잠들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어느 날 그는 정신이 돌아와 부하들을 모아놓고 내가 죽으면 자네들은 프랑스로 돌아가는 기쁨을 맛볼 테지. 자네들은 친지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날 것세. 나는 엘리시움의 들판, 천국의 들판에서 나의 전우들과 제외할 걸세. 그들은 나를 만나러 올 터이고 만나서는 우리의 지난 날들을 이야기할 것세. 여기서는 황제 나폴레옹은 간 곳이 없고 죽음을 목전에 둔
한 퇴역 장교의 슬픔만이 배어나옵니다. 결국은 1821년 5월 5일 운명했는데 그는 조세핀의 이름을 부르고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조세핀은 누구인가? 나폴레옹의 황제의 황으로 대단히 복잡한 삶을 살다간 여인입니다. 1763년 마르티니크라는 작은 섬에서 시골 귀족 집안, 그러나 대단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나폴레옹보다 6살 연상입니다. 그녀는 귀족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파리에서 먼 작은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이는 어려서 단 것을 너무 먹어 까맣게 죽거나 썩어서 그녀는 입을 잘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격이 온순하고 친절한 그녀는 1779년 보아르네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조세핀의 촌티를 트집잡아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남편한테 버림받고 두 아이를 데리고 수녀원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 수녀원에서 파리의 상류사회의 법도며 예절을 배웠습니다. 파리에서 그녀는 사교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한 그녀를 보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행실이 좋지 않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파리의 상류층에서 상냥하고 없는 이들을 잘 도와주는 것으로 좋은 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1789년 일어나자 그녀는 남편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같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두대 처형을 당했는데 그녀는 간신히 살아서 나왔습니다. 돈도 쓰고 영향력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감옥에서 나오자 그녀는 당장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당시에 영향력 있고 부자인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수상한 그러나 수지 맞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많은 돈을 모았고 또다시 파리 사교계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녀가 나폴레옹을 만난 것은 이 무렵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부자이면서 영향력 있는 여인을 찾던 참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반했고 특히 나폴레옹이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조세핀은 나폴레옹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날이 불안한 청년 장교를 사랑하는 것에 주저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직후에도 조세핀은 외도를 하였고 돈을 벌었고 사교 활동도 계속했습니다. 얼마 후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조세핀은 황후가 되었습니다. 황후로서 조세핀은 국민의 환호를 받았고 외교사절로 각국을 순방하면서 외교의 수완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여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의 마이 루이제 공주를 납치하다시피 하여 파리로 데리고 와 결혼하고 남아를 낳았으니 이 아이가 훗날 로마 왕입니다. 나폴레옹이 엘바 섬으로 귀환간 후 부르봉 왕조의 루이 18세가 즉위하면서 조세핀은 외국의 사절들을 소개하고 접대하는 일을 하였다니 원수의 전 아내를 높은 직책에 임명하는 새로운 왕정도 그렇고 그 일을 맡아서 기꺼이 했다는 조세핀의 정신세계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녀는 1814년 5월 29일 급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선행을 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죽으면서 남긴 말은 보나파르트, 엘바, 로마왕. 사랑했던 보나파르트가 엘바섬 귀향에서 하루빨리 풀리게 해달라는 기도. 같은 유언은 이해하겠는데 자기의 아이도 아닌 마리 루이즈가 낳은 로마왕까지 부르며 운명한 조세핀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